신앙이란 어떤 대상을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신앙은 삶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이정표나 지침서 역할을 하죠. 종교를 굳이 특정지어 설명하지 않아도 좋은 부분만 받아들인다면 나와 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 외에도 정치, 사상, 예술, 과학 등 사회의 많은 부분에 깊이 관여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절대적인 가치 체계의 기능을 했고요.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신앙은 사람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만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하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전부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동안 종교에 너무 깊게 빠져서 가족이나 경전에 나오는 특정 인물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적이라고 생각해서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마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종교와 신앙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예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쇄살인마를 만든 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 주체나 그 현상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는 정도만 이해하고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스스로를 신이라 믿으며 고릴라 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연쇄살인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27년 6월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며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었어요. 용의자가 아니라 범인이라고 확정된 신분이었는데요. 남성의 인상은 아주 기괴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작고 단단한 체형이었고 이마는 비스듬하고 입술이 돌출돼 있었죠. 거기에 손은 비정상적으로 커서 전체적으로 고릴라 같은 외형이었어요. 경찰이 많은 사람과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이 범인의 정체를 공개했는데, 그래도 이 남성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표정을 지었죠. 대체 범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건은 1926년 2월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어느 하숙집에서 60대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죠. 피해자의 이름은 클라라 뉴먼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 세입자를 찾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빈방을 보러 왔다는 남성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했죠. 그리고 범인은 죽은 클라라를 강간하고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두 번째 희생자는 63살의 로라 베일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이번에도 목이 졸려 살해됐고 강간당한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몇 달간 살인을 멈췄다가 4개월 뒤 캘리포니아에서 2명의 여성을 같은 방법으로 다시 살해했어요.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나이가 많은 장년층 여성만 골라서 살인하고 있었죠. 이때까지 이 사건은 목격자나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강간 살인 사건이지만 과학 수사가 없던 때라 DNA나 혈액 분석도 불가능했죠. 경찰은 아무런 대처를 못했고 처음 보는 형태의 사건이라 그저 기괴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다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번엔 오클랜드였어요. 아파트에서 메리 니스벳이라는 여성이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남편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인정되면서 혐의를 벗어났죠. 하지만 이번엔 목격자들도 나타나면서 범인을 체포하는 계기가 됐어요. 니스벳이 살해되던 날 아파트 건물 밖에 숨어있던 수상한 사람이 웃으면서 누군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진술이었는데요. 목격자들은 모두 다 범인이 키가 작지만 단단한 체격에 어두운 피부를 가졌고 긴 팔과 손이 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사람들은 이 범인을 어둠의 교살자나 고릴라맨, 고릴라 킬러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러자 범인도 자신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캘리포니아에서 오리건으로 범행 장소를 옮겨요.
첫 범행 이후 8개월 뒤인 1926년 10월 주택에 사는 비틀즈 위더스라는 여성이 트렁크 안에 담긴 채 다락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범인은 범행 사이의 공백이 굉장히 길죠. 평균 2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었는데 오리건주로 오면서 속도가 빨라져요. 바로 다음날 다른 여성을 살해하고 같은 달에 다시 한번 사건을 저지릅니다. 살해 수법은 모두 교사로 강간이었어요. 강간 후 살인이 아니에요. 한 달도 안 돼서 3명의 여성이 같은 수법에 당했지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오히려 처음에 살해당한 여성을 자살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에서는 8명이 살해됐어요. 5번째 사건에서 목격자를 찾은 것 외에는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었죠. 유독 이 사건은 경찰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수사가 현장 증거나 목격자에 의존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나이가 많고 혼자 사는 여성들인데다 숙박업처럼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건이었죠. 오리건에서 3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죠. 경찰은 아직 충분한 수사도 못 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이든 여성이 살해당한 뒤 강간당한 채 발견되는데요. 사건 발생 간격이 굉장히 빠르죠.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에서만 벌어지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보다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찰 수사가 사건 발생 속도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고 이런 대형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에 문제가 경찰은 수사 외에 수십 개가 넘는 언론사, 신문, TV 취재까지 상대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처음 보는 형태의 사건인데 수사에만 집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는 사이에 범인이 수법을 바꾸거나 다시 지역이라도 옮기면 수사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특정 방법만을 고집하는 살인마였고 다행히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도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926년 11월 19일 캘리포니아 벌링게임이라는 지역에서 28살 임산부가 자신이 살던 집을 내놨다가 집을 보러 온 척하고 접근한 남성에게 공격받았는데 여기서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경찰을 만나 진술도 할 수 있었죠. 범인은 약 170cm 키의 정장 차림이었고 말을 잘하는 어두운 피부의 남성이라는 그전까지의 목격자들과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 2건의 살인을 더 조사하면서 드디어 범인의 지문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지문을 일일이 지역 사람들과 대조해 보는데 아무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범인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범인을 찾을 수도 없었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경찰은 연쇄살인을 막자라는 취지에서 공공안전성명을 발표하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을 불러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여자들이 조금 더 조심했다면 이런 범죄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치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사건이 생겼다는 식의 발표를 한 건데 이런 건 설득력도 없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발심만도 생기겠죠. 이러는 동안 살인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동안 범행 장소는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였어요. 미국 서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범인을 직접 만나본 생존자가 나타나면서 이제 막 범인에 대한 단서를 조합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범인은 이제 동부 지역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여기서 5개월간 같은 수법으로 9명을 더 살해했는데 문제는 범행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범인은 주로 50대 이상의 장년층 여성들만 노려왔는데 이번엔 20대의 젊은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었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아이도 같이 살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범인은 결국 잡히죠. 너무 많은 살인을 해서 붙잡히게 된 케이스인데 아무리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인 이상 자신도 모르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피해자들의 특징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조합되면서 범인의 윤곽이 그려졌어요. 이미 경찰은
동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서부에서 넘어온 고릴라 킬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때 범인은 다시 캐나다로 장소를 옮긴 뒤였어요. 첫 사건을 저지르고 1년 4개월 만인 1927년 6월 8일 캐나다에 윈니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조화를 팔던 롤라 코안이라는 여성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틀 뒤 근처 지역에서 집안에 있던 에밀리 패터슨, 이번에도 여성이에요, 사라집니다. 롤라 코안은 실종 2달 만에 범인이 지내던 곳으로 추정되는 하숙집 침대 밑에서 부패된 채 발견됩니다. 이전까지의 교살과는 다르게 그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범이죠, 잭 더 리퍼가 연상될 정도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두 번째 실종자인 에밀리의 남편이 저녁 기도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아내의 시신을 찾았어요. 목이 졸린 채 사망했었죠. 여기서 경찰은 범인이 에밀리를 죽이고 집안에서 양복과 금반지, 성경책, $10 지폐 7장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바로 다음날 범인이 훔친 물건들을 처분했어요. 이전까지와 전혀 다른 범행 수법들이죠. 살해 수법이 달라졌고 강간 살해 외에 이제는 절도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범인에게는 필요 이상의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캐나다에서는 미국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에 비해 더 많은 목격자들이 나타나게 됐죠. 점점 범행 수위와 잔인성이 높아지자 캐나다 윈니펙의 법원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었고요. $1,500의 지명수배도 내립니다. 범인은 아주 과감하게 국적을 옮기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신분을 위장하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 결국 붙잡힐 수밖에 없던 거예요. 미국에서 있던 성명 발표 내용이나 그동안의 수사 성과에 비하면 캐나다에서는 아주 빠르게 범인을 붙잡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범인 검거 과정과 왜 살인을 하게 됐고 재판 결과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인 1927년 6월 16일 범인의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며칠 뒤였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지역인 킬라니 영사관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와 아주 일치하는 버질이라는 이름의 남성을 체포하게 됐어요. 관계자들은 처음에 체포된 이 남성의 행동이 지나칠 정도로 침착했고 수사에도 협조적이어서 엉뚱한 사람을 잡았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용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버질은 재판을 위해 지방교도소에 잠깐 수감됐지만 도망을 칩니다. 스스로 범인이라고 인정하거나 마찬가지인 행동이죠. 하지만 탈출한 지 12시간 만에 다시 잡혀서 지명수배를 내렸던 윈니펙 경찰서로 이송됐어요. 탈옥을 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쉽게 잡은 거죠. 어떻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버질이 다시 지역을 옮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여기에 윈니펙 경찰들 여러 명이 같이 타고 있던 거죠. 이미 지명수배도 내려져 있다 보니 이 사건을 모르는 캐나다 경찰은 없었어요. 결국 기차 안에 경찰 중 한 명이 버질을 수상하게 보고 붙잡아서 경찰서로 데리고 갔던 겁니다. 드디어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살인을 하던 고릴라 킬러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4,000명이 넘는 시민이 범인을 보려고 몰려들었는데요. 버질이라는 이름은 사실 기차에서 경찰을 속이기 위한 가명이었어요. 범인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고 그럼 어떤 사람이기에 연쇄살인범이 된 걸까요?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얼 레너드 넬슨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넬슨을 체포해 머그샷을 찍고 지문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지문과 피의자들의 몸에서 발견된 치아 자국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거로 범인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처음에 넬슨은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이 다가오자 자신은 무죄라면서 갑자기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해요. 그리고 취조기간 내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거나 특정 구절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왜 살인과 동시에 성경에 집착을 하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 출생이나 성장 배경을 통해 알아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넬슨은 1897년 5월 12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영국인 엄마와 스페인 아빠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넬슨이 2살이 되기 전에 둘 다 부모가 매독으로 사망하면서 고아원과 조부모 집에서 자라게 됐는데 엄마 쪽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가 죽고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뀌자 아이가 자기 혐오나 정신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걸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대신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던 겁니다. 신앙의 힘으로 이기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할머니나 할아버지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지 아이 입장에서는 강요에 가까운 주입이었던 거예요. 이 일로 넬슨에게 잘못된 종교적 가치관이 생기게 된 거고 이때부터 정신병이 더 심해집니다. 10살에 그리고 넬슨이 자전거를 타다가 전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머리를 다쳐요. 6일간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났는데 이때부터는 두통과 기억 상실증도 생겼죠. 그래서 혼자 하늘을 보고 대화를 하거나 요한계시록에 집착했고요. 여성을 지켜보는 관음증도 생겼어요. 이미 치료가 늦었을 정도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죠.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넬슨은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수시로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하면서 여러 번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20살이 되자 미국 해군에 입대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생활 불가능하죠. 대부분 정신병원에서 보냈고요. 이때 담당 의사는 타고난 정신 이상자 상태라는 진단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가족이나 주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역을 하고 병원에서 수의로 일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하던 메리 마틴이라는 60살의 여성을 만나서 결혼해요. 이때 넬슨이 22살이었어요. 문제는 아내는 무교예요. 그런데 넬슨이 강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면서 6개월 만에 이혼했죠. 그러자 넬슨은 다니던 병원 일을 그만두고요. 배관공으로 취직해요. 이때 12살의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려다 붙잡혀서 정신병원에 들어갔고 4년 뒤에 퇴원했는데 이때가 1925년이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1926년부터 1년 4개월 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다니면서 22명의 여성을 살해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2건의 살인을 저질렀던 캐나다에서 붙잡혔고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레너드 넬슨은 롤라 코안과 에밀리 패터슨을 살해한 2건의 혐의로 캐나다 위니펙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1927년 6월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변호사의 요청으로 5개월이나 재판이 연기가 되는데 왜 연기가 되는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신 증인으로 전 부인인 마리 매틴이 결혼생활 증언과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60명이 넘는 배심원들에 의해 넬슨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어요. 평소 넬슨을 알던 사람들이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미 증거를 통한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는 점과 범행에 전혀 죄책감이 없고 반성하지도 않는 점을 들어서 청원을 기각했고요. 2달 뒤인 1928년 1월 13일 오전 7시 30분에 형이 집행됩니다.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다 하면서 성경을 손에 든 채로 교수형됐죠. 이렇게 넬슨의 범행이 끝나게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미국과 캐나다를 다니며 연쇄살인을 저지른 어둠의 교살자, 고릴라 킬러라고 불리던 얼 레너드 넬슨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넬슨이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의 강요가 유독 심했다 그래요. 이때부터 강박적인 기독교 신앙이 생겼는데 정신질환까지 겹치면서 더 빠져들었던 거예요. 이게 범죄의 계기가 됐다고 보입니다. 성경의 일정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거나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증언들이 있었고 재판을 기다리던 유치장에서도 성경의 그 특정 구절만 반복적으로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도 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마 외할머니가 성경을 잘못된 해석으로 가르쳤거나 아니면 넬슨이 정신 이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잘못된 가치관이 생겼고 이게 살인 동기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 레너드 넬슨은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미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이 있거든요. H.H. 홈즈라고 이 사람은 의사예요. H.H. 홈즈는
1888년부터 1894년까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넬슨보다 20년 빠르죠. 그래서 최초는 홈즈라고 보는 게 맞고요. 왜 넬슨이 최초라고 소문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굳이 이런 뭐 타이틀을 달아줘야 된다면 20세기 최초의 미국 연쇄살인범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19세기는 돈이나 원한에 의한 살인이 주가 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되는 살인이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성에 결합된 성범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넬슨의 범행도 피해자를 살인한 뒤에 시신을 강간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넬슨은 20세기 최초의 연쇄 강간살인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넬슨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쇄살인범들은요, 그 시그니처라고 부르는 고유의 범행 방식이 있어요. 자신만의 수법. 넬슨의 경우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항상 목을 졸라 죽인 뒤에 강간하는 방식이었는데 도중에 수법이 바뀌긴 하죠. 미국 서부에서 범행이 시작됐고 동부로 옮겨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던 방법대로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캐나다로 옮겨가면서 흉기를 사용했고 젊은 여성이나 남자아이도 죽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지 알아보자면 혼자 사는 나이든 여성만을 죽인 이유는 전 아내의 영향이 있다고 봐요. 자신의 말을 듣고도 기독교를 믿지 않아서 이혼을 했었죠. 여기서 굉장히 자신의 아내와 비슷한 이미지의 여성들에게 전체적인 반감을 갖게 된 겁니다. 살인범이 범행 대상을 정할 때 자신의 주변 누군가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을 고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 정신병도 있다 보니 전 아내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은 모두 기독교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집착하듯이 살인을 해왔던 것 같아요. 문제는 캐나다로 장소를 옮기면서 범행 수법이 변경됐다는 건데 여기서는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연쇄살인범이 작은 동물로 시작해서 큰 동물을 죽이고 결국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대상이 진화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압하기 쉬운 나이든 여성만 노리다가 점점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러자 젊은 여성을 죽이면서 그 아이까지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어떤 자신만 아는 국적을 옮겨야만 한 어떤 계기를 통해 살인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넬슨을 통해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아서요. 다양한 의견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사건 해볼 차례인데요. 2010년 경기도 남양주 진전읍의 어느 아파트에서 일어난 밀실 사건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1년도 되지 않았어요. 신축 건물이었거든요. 출입카드나 입주민이 열어주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어요. 보안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침입해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인이 피해자를 죽인 목적과 출입 탈출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해결 사건이 됩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다음 주에는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